1910년 500년 왕조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비통함에 귀한 목숨을 버린 이들이 수두룩했다. 을사조약 체결 후 외교권을 빼앗긴 외교관으로 러시아에 남아 구국 활동을 벌인 사내. 헤이그 특사 이휘종의 아버지 이범진도 이국의 땅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다. 폐하, 우리의 조국은 이미 죽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모든 권리를 빼앗기셨습니다. 저희는 적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응징을 할 수도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희는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경술련에 닥친 나라의 치욕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바로 그날, 만국의 날,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병합조약이 이제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되고 8월 29일에 공표가 됐어요. 첫 화면에 망국이라는 자막이 딱 뜨는데 그 단어만 봐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절망감이 엄습을 합니다. 정말 뭐 조선 518년 역사가 이렇게 저문 거네요. 이범진의 자결의 모습을 보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의 조국은 이미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먼 이국 땅에서 조국의 죽음과 운명을 같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또 이범진이 저번에 희금 일사 때 그 막내였던 이휘종의 아버지, 또 이휘종을 좀 다뤄봤기 때문에 이범진의 죽음이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제가 그 지난번에 브리핑을 한번 쫙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범진이 아관 파천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주미공사, 러시아 공사를 역임을 하면서 해외에서 구국 활동을 했던 그런 외교관. 그때도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휘종의 애국심은 아버지 이범진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죠. 이범진은 자결하기 전에 자기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미주 그리고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두 보내줍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정말로 생계를 잇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경제적 그 곤궁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진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물려줬으면 편안하게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돈인데. 말 그대로 순국적 사회환원 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찾아보니까 근데 이범진 열사가 사망한 때가 1911년 1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술년 8월에 바로 자결한 게 아니고 그 이후 몇 개월 동안 그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하니까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사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합병에 항거를 했지만 또 그 긴 시간 고뇌를 하면서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이들을 독려를 하면서 이 조국의 독립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끈은 또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던 이 자결한 분들의 성함이잖아요. 쭉 올라갔는데 아까 그 수가 얼마나 된 것 같으세요? 많던데. 일단 확인된 숫자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요. 무려 46명.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 순국이라고 할 때 그 순자가 그냥 따라 죽을 순자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순국이란 말 그대로 나라를 따라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효심이 아무리 지극해도 부모 따라 죽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만국을 대는 심정이 얼마나 애통했으면 스스로 목숨까지 버렸을까. 항거에 여러 형태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자결 순국한다는 거는 한 개인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건데. 그 매천 황현의 유서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조정에 벼슬 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허나
나라가 500년간 4대부를 길렀으니 이제 망국의 날을 맞아 죽는 선비 한 명이 없다면 그 또한 애통한 노릇 아니겠는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일 병합 조약서입니다. 잠깐만요. 병합조약서라네요. 적어도 한국인이라면 예. 그 앞에 반드시 강제라는 말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신 거죠. 아이 그렇죠. 일제 강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니까 네. 마땅히 강제를 붙이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병합, 뭐 합방, 병탄 아주 다양한 용어들이 이렇게 혼재돼서 쓰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좀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인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진짜 이번 기회에. 네. 먼저 이 조약에 쓰인 병합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병합이란 말이 옛날부터 쓰이던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조약을 위해서 탄생한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으로서 이 병합 자체를 추진해 가던 그런 담당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문서를 한번 이윤석 씨가 한번 읽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아, 예. 나는 한국이 완전히 멸망하여 제국 영토의 일부가 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그 어조가 그다지 과격하지 않은 글자를 고르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결국 적당한 문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까닭에 당시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문자를 선택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하여 병합이란 문자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병합 이 단어 하나 쓰기 위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네요. 뭔가 저 저항감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근데 왜 굳이 또 이 병합이라는 단어가 왜 적합한 건지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당시에는 병합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합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썼죠 지금까지. 근데 그 합방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두 나라가 있으면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나라로 합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병합하면서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한제국을 그 강제로 멸망시켜서 식민지로 만들었다라고도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강제성을 이제 한편으로는 숨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 대등한 관계에서 나라를 합친 거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신중하게 고른 말이 병합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쓰이지 않던 말을 굳이 고름으로써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머리 써서 고른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일 합방, 한일 병합 또는 한일 합병 이런 말은 이제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모두가 네네. 딱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라고 부를 건가? 그럼. 그러게요. 네, 정리해 이게 주세요. 중요한 거죠.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통일합시다. 네, 일제에 의한 병탄. 일제에 의한 병탄. 네, 이 탄이라고 하는데 삼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가 대한제국을 삼켰다 해가지고 일제에 의한 병탄 또는 강제로 했다는 걸 살려서 강제병합.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는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 강제 병합 이런 표현은 그렇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까 유군 시인님이 지적한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정말 정확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날 이후에는 대한제국의 존재는 역사에서 사라진 건데 이후에 이제 일제에 의한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단계적이죠. 러시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보국 만들고 그리고 의병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조선의 사법 체계하고 경찰 체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게 이제 1909년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군대하고 경찰 다 해산시키게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권력은 조선 총독부로 이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흘러가게 되고요. 당연히 대한제국의 내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상징적인 작업이라고요? 그 상징적 용어면 뭐 태극기를 없앴을까? 지도에서 코리아를 지우고 재팬이라고. 노골적으로 이때 드러났던 게 뭐냐면 황실 격파 작업.
아하. 표현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다 뜯어 고치는데 이제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을 일본 귀족령으로 흡수를 하게 되고요. 대한제국의 국호도 이제 원래 있었었던 조선으로 회귀시켜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이라고 다시 이렇게 부르자고 했던 거였던 그렇죠. 거죠? 아. 황제는 왕으로 딱 이제 고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순종 같은 경우는 창덕궁 이왕, 그리고 고종 같은 경우는 덕수궁 이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창덕궁에 사는 이 시왕 거의 뭐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결국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황제의 지위를 다시 왕으로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황제국에서 이전의 조선으로 퇴행시킨 거고 말이죠. 이때 결정된 걸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조선을 이조라고 부르는 우리 겁니다. 이조백장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네. 이조 시대. 아, 이조 네, 시대. 그래서 이씨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이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왕의 조선, 이게 이씨 조선이거든요. 네, 근데 꽤 이것은 있어요. 반드시 고쳐야 할 아. 식민지의 유산입니다. 아, 이거 외국 서적들도 보면 리 네. 다이너스티 이런 식으로 리 해서 다이너스티. 워낙 일본 영향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편입된 일개 가문이다 뭐 이런 의미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런 써서는 거죠. 안 될 표현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완용으로 상징되는 그 당시의 친일파들은 손해 본 게 없습니다. 왜냐? 강제 병합의 공이 그들에게 이제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랬겠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귀족 자기를 하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신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자, 지금부터 대한제국 황실 종친과 고위 관료, 명망 있는 정객 등에게 일본의 귀족 자귀를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종친 및 황실 가족 10명, 후작 이재환, 이재각, 이해창, 이해승, 윤태경, 백작, 민영린, 이지용, 자작, 이기용, 이완용, 윤덕영. 다음은 고위 관료 박영효. 후작 자귀와 은사금 16만 8천 원을 수여한다. 그리고 이완용, 백작입니다. 은사금 15만 원을 수여한다. 자작 박세준, 조중응, 고영희, 민영석, 민영규, 송병준. 송병준. 길다. 저 한가하신 이윤석 씨 잠깐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길다, 게임에 진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달달 너무 많은데요? 녹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총 몇 명인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이제 이거 예. 잠깐만. 나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총 76명입니다. 76명이나 됩니까? 아 너무 많네. 이 정도면 거의 카펫 수준인데 우리 저기 밟고 갈까요? 아유. 예. 자, 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름들 다 기억해야지 했는데 76명까지는 다 못 외우겠네요. 아, 예. 근데 이 밑에 보면 진짜 작작작작작작 정말 작작했으면 좋겠네. 작작하지. 작작작작작. 와. 자기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지위가 이제 후작인데요. 후작에는 그 전주 이씨 종친이라든가 아니면 임금의 사위라든가 아니면 임금의 장인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후작 아래에 이제 백작하고 자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을사오적, 네. 정미칠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완용과 같은 사람은 을사오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미칠적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백작 3명 중에 1명으로 이제 자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가 주온 글씨가 돼야 되고 은사금도 다 환수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기를 받은 사람 중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완용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고종퇴위, 뭐 정미칠주약, 요때 이제 기여한 대가로 받은 10만 원까지 더해서 이제 다 긁어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데 참 제가 말하면서도 일제 초기 그가 소유한 땅이 얼추 봤었을 때 여의도 면적의 1.9배. 그 면적이 1.9배요. 두 배네. 2배죠, 2배. 이걸 나중에 또 팔아요.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을 때 그 당시 돈 한 최소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추정치로 봤었을 때 현재 한 400억 정도 되는 돈 정도로. 나라를 판 돈으로 땅을 사는군요. 망한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머릿속에는 권력 재테크 2개밖에 없는 거 같잖아요. 이완용 말고도 자작 자기 받은 사람 중에 윤덕영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아까 나왔어요 이름. 윤덕영이 당시 소유한 땅이 옥인동 전체 면적의 약 54%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서촌에 자주 놀러 가거든요. 이 사람이
서촌에 아주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지었다고 해요.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반의 대저택이 총 대지 면적이 1만 6천 평에 저택 크기만 800평입니다. 800평. 이 800평이 실감이 안 되는데 이게 논 매마직이에요. 감이 안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을 가져와봤어요. 아, 그래요? 아, 보세요. 이게 윤대경의 집입니다. 저 위에 예, 요 집. 의리의리하다. 와, 나는 좀 서양인 줄 알았어요. 베르사유 뭐 이런 거. 우리 최근에 밑에는 저게 초가집. 밑에 초가집이에요. 그런 집에 그림도 안 어울리죠. 아, 합성 같아요, 합성. 의리의리한데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집은 지금 사라졌지만 네. 그가 딸에게 주었다는 집은 지금 있어요. 그 집이 어디 뭐냐면 바로 이 집입니다. 엄청난 집이죠 지금. 이 집이 요즘 서촌 투어를 하면 네. 만날 수 있는 박노수 가옥이에요. 1973년도에 네. 박노수 화백이 화백. 구입해서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참고로 박노수 화백은 네. 탤런트 이민정 씨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맞아요. 친절도 하시지. 아무튼 근데 엄청난 규모의 이런 집을 가지면서 떵떵거려 살고 있었는데 일제 덕분에 나팔 부는 사람들이 진짜 이게 많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네. 회유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뭐 황실은 비록 격화돼도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네. 확신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놀라운 게 20몇 명도 아니고 76명이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자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당시 대한제국의 고위층들이 좀 부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다만 네. 모두가 그러진 않았다는 건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봤었던 46명의 그 자기의 순국자의 명단이 아까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김석진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자규를 받은 것을 수치로 여겨서 그게 자결의 계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대원군의 둘째 사위였던 조정구도 자결을 시도했고요. 네. 아, 자기를 반납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허. 윤용구, 그리고 우리 예전에 썼던 한규설, 아. 네, 그리고 민영달, 홍순영, 조경호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국권이 피탈된 바로 그날 그들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자결 순국하신 분들, 지금 일제에 협력해서 자기를 받은 사람들, 또 한 부류의 또 다른 그들이 있습니다. 무려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100만 명? 100만 명 성명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유신님이 읽어주세요. 네. 아마 부들부들 떠실 것 같아 저거 읽으시면서. 일본은 우리를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 덩어리 고기로 먹히는 것을 면하게 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헤이그 문제를 만들어냈고 전국의 변동을 일으켰다.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더 있어요. 누가 쓴 네. 거예요? 네. 문제의 해결은 법에 기초한 양국의 합방에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이거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성명서 100만 명 서명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이 쓴 게 맞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 아닌 누가 것 쓴 같은데?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살 길은 합방이라고 한 사람 누군가요? 이거는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1909년 12월 4일에 발표한 합방 성명서라고 하는 것의 일부 내용입니다. 한 1910년 8월이 이제 병합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전에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미 일진회라는 단체가 합방을 청원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 중에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국이 식민지가 되는 거를 청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제 병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일단 그 문서 자체도 네. 다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라서 화가 나는데 노골적 매국 성명인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병합을 원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견강부회라는 거죠. 억지죠? 조작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100만 서명 아니, 근데 받을 수 이걸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100만 서명을 받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예. 2천만 정도 됐을 텐데 예. 거의 100만 명이 서명했다는 게 지금도 쉽지 않아요. 100만 서명은 이건 그러니까. 뭔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당시 신문들에서도 그 100만 회원에 대해서 자칭이라는 말을 앞에 꼭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최 측 추산이라는 거죠. 주최 측. 그나저나 일진회는 사실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진회. 하지만 정확히 뭘 하던 단체인지는 사실은 잘은 몰라요. 이윤석 씨가 들은 일진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죠. 왕따 학교 그 폭력하면 저기 나오는 일진회. 약골 이윤석 씨를 비롯했던 그 일진 그건 아니고
친일파 있잖아요. 그럼요. 매국노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까지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이제 잘은 몰라요. 저 이완용이 모은 단체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1904년에 만들어집니다. 일진회가 러일 전쟁에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키워나가요.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일본의 보호국을 자청하는 그런 선언서를 발표했고 통감부가 설치된 다음에는 일제 침략 단체죠. 흥룡회라고 하는 데와 손을 잡고 한일 합방운동을 추진합니다. 지금 유근 시인이 읽으신 저 글이 바로 한일 합방을 청원하는 그런 글이잖아요. 흥룡회는 제가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등장한 걸 제가 봤어요. 네네.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일본 낭인 집단으로 나오던데. 이것도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구동매로 열연을 하셨던 유현석 그렇죠, 씨가 그렇죠. 예, 바로 흥룡회 그 소속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친일을 미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청자들이 많이 항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무신회라는 가상의 조직으로 다시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맞아요. 이게 역사를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들 때는 예. 저런 명칭도 좀 신중해야 되는데 빠르게 시청자 의견을 잘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지에 속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멋지게 나오잖아요, 유현석 씨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흥룡회 상부 조직이 명성황후 씨의 사건과 연관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바로 그 흥룡의 주관이던 우치다 료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일진의 고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우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할 때 데리고 왔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진의 활동을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제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진의 출신 송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종의 폐위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제 앞장서서 나서서 결국에는 그거를 관철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진회는 뭐 최악의 친일 집단이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진회, 의회 진실. 한번 우리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회 중심축은 너무 쉽죠. 무엇이었다? 이완용과 무슨 관계다? 일진회는 어떤 단체였을까? 그건 너무 쉽죠.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일진 중심축은 당연히 친일파 세력이었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완용과는 일진회와 이완용은 공생 관계였다. 공생관계 마지막 친일 단체였다. 당연히 그 마지막은 일진회는 친일 단체였다. 저건 뭐 보기에 세 개를 딱 묶어도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이렇게 뻔한 걸 냈을까요? 일진회의 중심. 네. 이게 이거 뭐야? 봐요. 독립협회 세력이고 이완용과는 적대 관계고 애국 개몽 운동을 했다고. 이게 이런 친일적 반전이 있단 그러니까 말입니까? 여태까지 지금 계속 나쁜 얘기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도대체 동학 독립협회 세력이라고요? 애국 개몽 운동을 했대죠. 애국 개몽? 아이고 헷갈려. 오늘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일진회 중심축은 동학과 독립협회 세력이었다 이건데요. 일진회가 1904년에 만들어질 때 이걸 만든 사람들은 우리 전에 다루었던 독립협회 있죠. 이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처음 일진회를 만드는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러일 전쟁을 할 때 일본군 통역으로 왔던 송병준을 통해서 일본과 접촉을 하게 돼요. 또 한쪽에 동학은 민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해요. 이용구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게 되는데 진보회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일진회와 진보회가 세 가지 점에서 일치되는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황실을 존중한다. 둘째,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셋째, 일본군에 대해서 협조한다. 이 세 가지 강력이 거의 비슷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합칩시다. 충격적이네요, 진짜. 우리는 그냥 동학 또 독립협회 하면은 대표적인 어떤 민중이 중심이 된 운동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진회하고 저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일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일진회? 한일자에다가 네, 나아갈 나아진. 진자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함께 나아가다. 의미는 좋은데 말이죠. 아, 난 일본 일자인 줄 알았어요. 일본 일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당시 이 시기 때 최대의 규모 단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당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고 어찌됐건 스스로 독립협회를 계승하려는 의식을 뚜렷이 했고요. 그래요? 예, 실제로 그 단체 본거지 같은 경우도 독립관에다가 자리를 마련하려고까지 했었으니까 우리 예상과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진회가 우리가 친일파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이제 자주와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보호된 국민들로 구성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독립협회 계열과 동학 계열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또 아니란 말이죠. 독립협회나 동학이나 모두 이제 양반의 지배에 대해서 어떤 강한 불만들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던 건데 그래서 민권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쯤 되면 대중들한테 제법 인기를 끌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막 친일 매국 그런 이미지랑은 좀 다른 면모인데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경우는 상류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우리는 중하층민들을 대표하겠다. 약간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ED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일진회와 이완용은 적대 관계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일진회가 하층 무레배 출신이라고 냉소했다는 기록까지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일진회 같은 경우도 그 이완용 내각을 가족 내각이라고 비판을 했었고 일진회 측과 이완용 측 간에서 엄청난 매국 경쟁이긴 한데 엄청나게 경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매국 경쟁이라는 말 좀. 근데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지금. 네, 여기서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시기의 역사를 한국과 일본의 1대1의 관계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한국 내에 네. 신분의 문제가 있고 지배 신분과 피지배 신분의 갈등이 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뿐 아니라 그 당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 안에서 신분제를 폐지하고 근대 국가로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한편으로 외세의 침략을 또 받아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바로 일진회의 이 문제가 네. 거기에서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친일 세력들 간에 자기들끼리 급을 좀 나누고 이완용은 전한 것들이 뭐 이러는 것 같고 일진회는 야 니들이 다 해먹냐 뭐 이러는 것 같고 저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계급에 따라서 뭐 친일은 내가 할게 어디 천한 것들이 친일이야 뭐 이제 이런 그런 느낌? 뉘앙스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같이 친일을 하는데 네. 누가 친일을 하느냐. 그걸 이제 신분별로 다르게 네. 다루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일진의 입장에서는 그 대한제국의 이제 중하층민을 대변하면서 사회 개혁을 내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 친일만 안 했어도 그래도 좀 제법 멋진 조직이었을 그러니까요. 텐데 왜 친일을 선택을 한 건가요? 일단 그러면 일본이 내세운 논리가 뭐였는가, 뭐였길래 친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건데요. 당시 일본이 내세운 평화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양평화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항상 동양 평화의 화근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킴으로써 그 화근을 없애고 그를 통해서 이제 동양 평화를 영구적으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던 건데요. 서양 백인들의 침략에 대해서 황인종이 연합을 해서 그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당시의 그 인종대결적인 세계 인식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내용이 식민지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일진회는 이 내용을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전제로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지금 쌍놈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지옥인데 일본 애들하고 연합해서 새로운 나라 세워보겠다 하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면 잘못된 거지만 네,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죠. 뭔지 조금은 감이 잡혀요. 네, 네. 아까 나왔던 구동매 같은 경우도 백정의 아들이잖아요. 백정이요. 네. 어떤 그 계급 모순을 안고 있지만 민족 앞에서는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는 뭐 그런 것들끼리 좀 모순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 황인종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세계를 주무르는 그 백인종들에 대항을 하자. 자 그러려면은 한중일 삼국 중에 그래도 힘이 있는 일본이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니, 저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실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네, 네.
그것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분을 모셨는데요. 중국 분이실 때, 자, 국립외교원 주임 강사로 계시는 천리 교수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청나라 옷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에 맞춰서 제가 청나라 옷 일부러 지금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던 중국 미인이시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 역사전을 그날 좋아하신다고. 저는 애청자입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거의 매번 방송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그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죠. 그러게요. 아니에요. 네. 저희가 지금 그 강제병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한중일 삼국이 모여서 이제 황인종의 힘을 보여주자. 이런 일본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당시 어떤 입장이었나요? 근데 사실은 한국 합병 당시에 중국은 이미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경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 그때 헤이그 만국 그 평화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청나라 정부가 참석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일본이 중국을 남미 가구보다 좀 더 낮은 이런 3등 국가로 만들려고 그런 노력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서 더욱 일본에 대해서 더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 그때 중국 여론에서 기사 하나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 日本若希望吞并东北，就必定要先灭亡大韩帝国。大韩帝国则是日本通往东北的桥梁。日本天皇迁都至大韩帝国，或每年巡视一次。日本皇室与迁都东北的传闻，实则反映了日本欲成为大陆国家的野心。 발음 좋으시네요. 아니 교수님 교수님 좀 한국말로도 풀어주세요. 네, 그냥 생생한 중국 정보 드리려고 그래서 읽었는데요. 네, 제가 다시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무릇 일본이 원하는 것은 만주를 삼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제국부터 멸망시켜야 한다. 대한제국은 일본이 만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입니다. 일본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천도하거나 해마다 한 번씩 행공을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일본 황실이 만주로 천도하려는 것이라는 소문이다. 일본 제국은 기필코 대륙 국가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 한국 강제 병합 사건 때문에 일본을 더욱 경계하게 됐다 이런 얘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춘왕 치韩. 어떤 말인지 네. 발음 좋으시네. 네, 맞습니다. 바로 순망치한인데요. 네. 네,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보기에는 대한제국 멸망하면 바로 이어서 중국도 멸망할 것이다라는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중일 삼국 같이 이렇게 황인종들이 힘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힘을 같이 키우자는 이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중국인들은 상당수 공감하고 있지만 군국주의, 그 제국주의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주도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병탄에 대해서 중국이 당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죠? 별다른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나라 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다 잘 아시는 서태후 바로 한국 병합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때 2살인 부의제 다 등위했습니다. 그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해 1911년도 청나라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 자, 오늘 뭐 중국에서 바라본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철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진의 의회 진실 세 가지를 네. 보셨잖아요. 아, 두 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 배경이나 이제 뭐 오해 같은 게 풀렸는데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다. 네. 애국이 좀 걸려요. 애국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뭐 불법 매국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1910년 이전에 국권을 침탈당할 때 거기에 저항하는 운동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에 우리 살펴본 의병전쟁, 네. 그리고 하나가 바로 저 애국계몽 운동입니다.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없기 때문이다.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힘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뜻에서 자강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일진회는 그 사실은 갑오개혁 그 이전에 그리고 독립협회 이런 전통을 잇는
애국계몽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애국이냐라는 이런 그 비판이 있어서 요즘은 애국계몽 운동이라는 말 대신 그냥 계몽운동 또는 장항운동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죠. 애국 계몽 운동은 펜으로 싸우고 의병은 총으로 싸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참, 아까 그 드라마에서도 대사가 나와요. 한 언론인이 예. 나는 쓰겠어. 그대는 쏘시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 뭐 애국 계몽운동 키워드는 학교, 해외 유학, 신문 잡지 발간, 그다음에 또 뭐 산업진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진하고 도대체 어떤 부분이 통한다는 건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힘을 키운다는 것과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선 실력 양성 후 독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독립을 이룬 상태에서 힘을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먼저 독립을 한 다음에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래서 이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사람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먼저 실력을 양성하고 독립은 그 뒤에 한다고 생각하는 쪽에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저런 일진회 같은 조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애국 계몽 운동하면 학교 다닐 때 배운 대표적인 게 이제 국채 보상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경제적으로 좀 실력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자 뭐 이런 소시간에도 굉장히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애국계몽 운동의 대표적인 그쵸. 사례가 바로 그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죠. 1907년 연도부터 외워야 됩니다. 네. 대구갑부 서상돈 기부하면서 서상돈 기억나죠? 그렇죠. 양기탁과 영국이 대대한 바로 좋은데 갑자기 반대죠. 외웠었어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이제 황성신문, 제국신문이 주도했고 시험 어디서 틀리냐면 네. 이거 탄압해서 실패하잖아요. 총독부가 탄압했을까요? 통감부가 탄압했을까요? 아, 나 또 틀리겠는데. 통감부죠. 왜냐면 1907년이니까. 오늘이 지금 망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부가 왔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거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시작됐고요.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 원. 쉽게 말하면 나라 빚을 우리가 다 갚아서 제발 좀 우리가 좀 자주 주권을 찾자 하면서 주창된 운동이고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뭐 계층별로 다 참여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뛰어다니고 총 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폐물이나 돌반지 같은 걸 모아서 자산을 모으는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부녀자들, 즉 우리 역사에서 여성이 주체가 돼서 시작된 운동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금주 단연 운동이라고 해서 네. 술 끊고 담배 끊어서 그 돈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 뭐 이런 운동으로도 되게 유명하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럼요. 그죠? 구국 모금 활동 운동이었잖아요. 그때도 막 이렇게 뭐 결혼 반지, 뭐 돌반지, 또 연예인들은 그 트로피에 받은 금까지 떼가지고 내고 막 그랬습니다. 예. 혹시 저는 이제 금 붙은 건 못 받아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앞으로도 어쨌거나 저 유례가 없는 백성인 것이 이 전쟁이 나면은 의병이 모이고 부도가 나면 의연금이 모이고 예. 이승철 씨가 이런 노래 불러야 돼요. 그런 백성 또 없습니다. 이런 노래 하나 불러야 됩니다. 네. 선 독립 후 양성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일 가운데서 반제 신청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분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해요. 제가 거칠게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 국가가 망하면 민족의 보존이 불가하다. 민족 없는 황인종 보존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신채호는 1900년대 말에 그 논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국론과 보종론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던 건데요. 보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를 더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 황인종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국에서 보종론을 주장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외계인이 침략하는 것을 지금부터 벌써 우려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외계인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계인이라기보다는 그
타성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별이라고 그럼 얘기해요. 진짜 그러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일진회가 이제 아까 뭐 애국 개몽 운동을 했다 그랬는데 실력 양성을 위해서 뭐가 한 거는 있어요? 실력 양성 운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인데 교육의 문제. 근데 일진에도 사실은 교육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모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교육 활동을 했던 건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일본어를 이제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탁지부, 경무청, 취도국 등의 그 관청의 하급 관리로서 또 취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그 통감부의 식민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좀 인원들이 배치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오히려. 언론사도 심지어 설립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신보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단체가 운영되는 그 재정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통감부 그리고 군부. 결국 이제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됐던 단체니까 결국은 일본의 어떤 지배 정책의 하수적인 기구로서의 어떤 노릇 수단 뭐 이런 걸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말이 좋아 애국 개몽 운동이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 어용학교, 어용신문사 정말 애국 뺀 개몽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 개몽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완전 반대. 뭐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아닌 거잖아요. 네. 뭐예요 이게? 네, 그래서 초기에 시작할 때는 예. 계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친일로 변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 내부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학의 3대 교주이고 실질적으로 동학을 지도하고 있었던 손병희가 이때 천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용구 같은 일진 회원들을 전부 제명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진회와 이 동학의 주류가 네.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일진회의 성격이 네네.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 제외한 건 너무 상식적인 거네요. 선을 그어야죠. 이런 친일 잘했죠, 단체랑은. 잘했죠. 네. 일진회는 뭐 아주 본격적으로 대놓고 이제 친일의 길을 걷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제 한국 강제 병합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네. 아예 친일 단체로 그냥 각인이 돼버립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친일 단체로 각인이 됐다는 건 누구에게 표적이 되었을까요? 의병에게. 의병에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단발하고 도리우치를 쓴 사람은 모두 일진회원이다라고 아예 간주가 돼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뭘 썼다고요? 도리우치. 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아세요? 도리우치 도리우치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뭘 하나 꺼내보네요. 네. 도리우치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 도리. 이게 도리우치는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그냥 예. 자, 일단 단발을 위해서 네. 이게 상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상투를 잘라볼게요. 여기서요? 당시 이제 단발령을 하면 이렇게 상투부터 잘랐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자릅니다. 자, 싹둑? 쉽게. 갑니다. 아유, 조금만 참아요. 다 왔어. 아유, 떡팔이 조금만 참게. 이효석 씨 아니. 얼굴 빨개진 거 보고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피눈물 나는 단발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머리 잠깐만. 글쎄요. 손가락이 쥐가 나가지고 제가. 가위 말고 폼에 왜 저 할머니를 이렇게 시키는 피가 안 통하네. 옛날에 진짜 어떻게 단발을 했을까요? 네, 단발 다 왔습니다. 드디어 대충입니다. 도리우치 설명하다가 지금 그렇죠. 자, 우리 돌아오지 못할 뻔했는데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상투를 자르면 목이 다셨어요. 상투를 이렇게 자르면 네. 이렇게 보이세요? 머리 자른 틈 사이로 하얗게 소갈머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리숱이 좀 많은 분들은 이 상투를 이렇게 예쁘게 틀어야 되는데 상투가 너무 커지거나 잘 안 틀어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또 모양이 안 나거나. 그러니까 숱을 좀 치고 나가서 이렇게 좀 밀었어요. 이 부분을. 소갈머리라 그러죠. 이 정수리 부분을.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고 나면 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민망하고 조금 흉측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가려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
도리우치라는 모자로 여기만 이렇게 요 모자는 이제 일본 말로 이제 도리우치라고 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일본 납작이들은 꼭 도리우치를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자 쓰고 다니면 의병의 표적이 되고 일진에는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1907년 7월부터 1908년 5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의병에게 살해된 일진의 회원이 무려 9,260명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요? 그러니까 정말 표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면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자위단을 설립해서 이제 스스로 지키겠다 이런 방안을 또 만들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자위단을 실질적으로는 통감부나 친일 내각이 이제 주도를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본 헌병이나 군인, 뭐 경찰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니까 완전히 뭐 그냥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튼 어쨌든 친일한다고 일본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팽당한 것 같은데 제가 더 망신스럽습니다. 내국 경쟁하다가 네. 토사구팽 당한 거잖아요. 이게 뭐. 이도가 신뢰했던 것은 양반 계급이었던 그 이완용이었던 거지 하층 무리배로 간주되고 있었던 일진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완용이라고 대표되는 양반 내각의 취약성을 그 일진회라고 하는 대중 조직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 그 이상의 역할을 바라고 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일진회는 병합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출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병합과 동시에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해산되고 맙니다. 일진회는 뭐 이름만 일진회지 뭐 역사 앞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없었던 것이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행동이 긴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이 저 2018년 마지막 방송인데 그러네요. 그날에 또 대한제국의 마지막 날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좀 기분이 묘해요. 예. 1910년 8월 22일이죠. 그날을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오늘이 108년 뒤거든요. 108년 뒤에 역사저널 그날이란 프로에서 본인들 얘기를 할까? 진작에나 했을까? 오늘 역사 앞에서 이범진은 살았고 이완용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또 지금부터 108년 후에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을 살았던 우리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네. 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긴 호흡을 갖고 역사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뼈 있는 한마디를 밀치고 108 가시네요.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 나쁘잖아요. 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친일파를 우리가 나쁘다고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의 역사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천도교에서 이용구를 쫓아냈지만 그 사람이 그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천교를 만들었고 우리가 보통 간도 얘기하면 간도의 무장투쟁만 보통 기억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뭐 만주 보민회, 간도협조회 같은 되게 수많은 친일단체들이 다 있었어요. 1936년에 보면 간도협조회는 회원만 7,7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친일파를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생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악은 실제하고 있는 거고 그 악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나빠하고 덮기보다는 네.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처음 역사저널에서 아마 한국 방송사상 최초로 일진을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악을 물리치는 추격자들이 되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네. 2019년은 굉장히 뜻깊은 해예요. 그래서 우리 새해 첫 방송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네, 3.1운동 그 후 100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네. 제2의 경술국치라고 하는 1997년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근데 그 영화도 보니까 IMF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1910년의 경술국치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식민지 지배 그리고 IMF 체제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문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과제가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아,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어, 늘 멋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왜 마지막이야? 아니, 또 나오겠지. 벌써 뭐 마지막에 몇 번 아유, 얘기했는데. 뱉었더니 멋있다, 네.